작곡하는 분인데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공지능 버추얼 휴먼이에요. 문학 공모전을 했는데 출품된 작품들 중에 예선을 통과했던 거 인공지능이 썼던 글이었어요. 네, 인공지능에서 인공을 빼버리면 지능이잖아요. 지능이라는 건 많은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이 높아지는 게 지능인데, 인공지능, 컴퓨터가 다양한 경험을 해가지고 상황 대응력이 좋아져야 돼요. 근데 컴퓨터는 자기 혼자 경험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리적인 공간에 있는 많은 데이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보, 사람들이 하는 말들, 이런 데이터를 다 긁어다가 컴퓨터한테 경험 대신에 이걸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럼 컴퓨터는 이걸 보면서 경험이냐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컴퓨터가 머리가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기 위한 밑바탕이 된 하나의 경험, 이걸 우리는 빅데이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페토에서 에이미 문이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작곡하는 분인데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공지능 버추얼 휴먼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도 못하는 작곡을 그 인공지능 버추얼 휴먼은 잘 작곡을 하냐 하면, 많은 좋아요를 받았던, 많이 판매가 됐던 곡들을 쫙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곡들의 어떤 평균치를 내냐, 그건 아니고 평균치만 아니면 또 맹숭맹숭한 노래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뭔가 다양한 변수를 집어넣어가지고 독특하지만 기존에 내가 좋아했던 곡의 감성과 뭔가 닿아있는 그런 곡들을 인공지능이 창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도 실제 현실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강의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강의를 저를 대신해서 하는 것들도 인공지능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 금융기관을 보게 되면 직원들이 공부해야 되는 다양한 동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플랫폼에 올려주시는데, 실제 직원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강사분들을 이틀 동안 다양한 말을 하게끔, 다양한 동작을 하게끔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상의 인간이 자기만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다시 강의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빅데이터를 만들고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켜서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까지 이미 와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는 창작할 때도 인공지능이 쓰이지만 창작한 다음에 소비할 때, 유통할 때도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창작과 유통 과정 둘 다 쓰이고 있는데, 창작 과정에 쓰이는 인공지능은 이런 거죠. 실제 모든 사람이 다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휴먼, 인공지능이 만들어 놓은 디지털 휴먼이 사람처럼 외형을 보여주고 사람처럼 동작하면서 말까지 하는 거, 다 뒤에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 것들이고요. 또는 무대도 실제 다 구성을 해보지 않고 가상 공간 안에 무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무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호작용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시각적으로 괜찮을지,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보는 겁니다. 문제가 없을 때 무대를 만들고 사람이 연기를 하고, 사람의 연기가 부족한 부분은 인공지능에 의한 디지털 휴먼이 또 등장해서 연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창작 과정에도 인공지능이 쓰이고요. 영상 부분에 내가 과거에 시청했던 기록, 그리고 나의 기록이 아니지만 나와 인구 통계학적으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집단에서 과연 어떤 콘텐츠의 순서대로 관람을 했을 때 가장 관람을 오래 했는지, 만족도를 높게 평가했는지,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다양한 걸 추천해 주는 것도 인공지능이 숨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문학 작품입니다. 우리가 영상의 원전이 다 어떤 글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소스가. 근데 과연 인공지능이 인간이 좋아하는 글, 소설까지 창작할 수 있을까? 실제 일본에서 문학 공모전을 했는데 출품된 작품들 중에 예선을 통과했던 거 중에 몇 편이 인공지능이 썼던 글이었어요. 즉 인공지능이 한 문장을 완성하거나 번역한 수준을 넘어서서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까지 잡아낼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챗봇하고 예를 들어 이야기하다 보면 챗봇이 하는 말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챗봇이 학습에 썼던 원천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어떤 문학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허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좀 잘못된 예고요.
실제 고도화된 학습을 한 인공지능은 기존에 있던 콘텐츠들을 다 사람의 정보를 봤을 때 익명화를 시켜서 원래의 데이터를 그대로 갖다 쓰지는 않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고요. 또한 자체적으로도 내가 많은 데이터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던 원천 데이터가 있고 이번에 창작해서 보여줄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가 기존에 있던 다른 데이터랑 완벽하게 겹쳐가지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표절 기준에 부합되는 게 있는지 가려내는 것까지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걸 해야지만 좋은 인공지능 창작자가 되는 겁니다. 가상인간을 표현할 때 우리가 디지털 휴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지털 휴먼 중에 약간 뭐 셀럽이나 연예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를 우리가 버추얼 인플루언서 또는 사이버 인플루언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왜 디지털 휴먼을 자꾸 만들어낼까?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증가했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많이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정보를 찾고 소통하다 보니까 묻힐만 했던 안 좋은 사건이 수면으로 올라와서 지금 저 A 기업 광고 모델하고 있는 B가 과거에 나쁜 사람이었어. 이런 게 자꾸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순간 B가 내가 생각한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자. 예를 들어 마블 캐릭터, 다 가상이지만 전 지구인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기존에는 어떤 영화사나 드라마 제작자가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냈던 거였는데 이제는 일반 상업적인 기업들, 일반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도 자기만의 가상 캐릭터를 만들고 이 가상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겁니다. 광고 모델도 굉장히 높은 비용을 받아왔는데 최근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한번 학습을 시켜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 유지하거나 활용하는 비용은 또 많이 낮아지고요. 또 최근에 나오는 이제 버추얼 인플루언서들 보게 되면 기업에서 이 얘기를 하세요. 이번에 우리가 발표한 캐릭터는 영원히 22살이다. 자, 이게 뭐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을 또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측면의 가치가 있고요. 마지막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연예인처럼 공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동시에 다양한 지역에서 시간대를 무시해서 동시 공연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원래는 가수로 사용하고 있는 버추얼 인플루언서인데 이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갑자기 중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또는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교육 시장에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모델까지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용자들에 대한 분석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예전 같은 경우에 관리자가 그냥 눈대중으로 했지만 요즘에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모든 게 다 데이터입니다. 우리 만약에 플랫폼에 들어와 있는 게임 유저가 만약에 1억 명이다. 1억 명 중에 하루에 1000만 명이 접속한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발생하잖아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적절한 시점에 아이템, 미션 그런 것들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 세계관을 운영하는 과정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함께 열심히 쓰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좀 더 게임할 때 일상적으로 만나는 존재 중에 하나가 NPC죠. 게임이 재밌는 건 빙 세상에 나 혼자 들어가 있어 재밌는 게 아니라 큰 세상에 있는데 내가 있고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10,000명, 10만 명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게임 세상에서 약간 독특한 캐릭터, 멋진 역할을 하고 싶어서 게임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게임 세상에서 약간 약한 캐릭터나 상점 주인도 필요한 건데 그런 것들 누가 하냐 하면 바로 NPC가 맞는 거거든요. 근데 NPC를 만나봤더니 아무리 얘기해봐도 얘는 그냥 기계야. 그러면 사람 같지가 않아. 이러면 또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게임 속에 있는 다양한 역할을 NPC가 맡는데 NPC가 사람처럼 보여지게끔 하기 위해서도 인공지능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라는 부분은 상호작용성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웹툰만 한 가지만 예를 놓고 보면 정해진 날짜가 되면 웹툰이 올라오고 제가 그걸 봅니다. 보고 나면 댓글을 달고 다른 사람 댓글 보고 이 정도 상호작용이 끝인데 실제 어떤 것까지도 외국에서는 데이터화 시키냐 하면은 커널이라는 회사에서는 약간 모자 같은 장비인데요. 모자를 뒤집어 쓰게 되면 제 감정이 기록이 돼요. 계속 실시간으로. 이제 웹툰을 보다가도 이 부분 좀 재미없어 해. 그러면 재미없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기계는 알고 있어요. 제가 재미없어 하는 부분, 저랑 비슷한 웹툰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과거에 재미없다고 평가했던 데이터 누적이 되고 이게 빅데이터가 형성돼서 학습이 돼.
어떤 웹툰이 가능하냐 하면 제가 재미없어 할 부분은 웹툰에서 컷이 넘어가는 거예요. 또는 좀 더 짧은 컷으로 그냥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즉, 고정형 웹툰이 아니라 저의 생각과 선택에 반응할 수 있는 반응형 웹툰도 가능해지는 게 실제 현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 즉 기존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하게 다각화해서 딜리버리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탐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저는 중요한 게 기술보다는 창의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존에 있던 거를 비슷하게 모방해서 만약에 A가 있었는데 A-를 만들어. 이게 인공지능이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인공지능한테 맡겨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좀 더 원천적으로 무엇을 왜 창작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면 그 실제 창작 과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것들은 점점 더 발전하고 쉬워지기 때문에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합니다.